안녕하십니까. 전 트래블월렛 대표 김영우라고 합니다. 우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아마 제일 뭘 모르는 사람일 텐데 이렇게 앞에서 좀 떠들게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사실 뭐 대학생들 앞에서 하는 거면 그냥 아무 소리나 떠들고 대충 맞다고 우기면 되는데 여기선 참 말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긴장감이 많이 듭니다. 예, 저는 오늘 그 국경 없는 지급 결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디지털 월렛을 운영하는 업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디지털 월렛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논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뭐 이제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그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저희도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있고 그게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월렛이 본체고 그 디지털 월렛을 완성시킬 수 있는 도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베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회사는 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트래블 월렛이라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웨어 환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환전한 웨어를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송금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제공을 한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900만 정도 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서 가장 큰 해외 거래 볼륨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그 B2C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이 B2C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난관을 이렇게 헤쳐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금융에 필요한 IT 시스템과 인프라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클라우드에 100% 올리고 운영하는 회사가 되었고 그런 기술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클라우드 솔루션들 그리고 금융에 필요한 IT 솔루션들을 클라우드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또 저희 주요 비즈니스로 삼아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미 10개 금융기관이 저희 솔루션들을 쓰고 있고 저희가 올해 12월에는 B2C 서비스, B2B 서비스 모두 일본에서 다음 달에 런칭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미국에서 런칭을 하고 2년 동안에 한 7개국에 저희가 똑같은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좀 빨리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된 게 모든 IT 시스템과 인프라라든지 코어들이 아마존 AWS라는 글로벌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 이제 다 있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상 나라를 나갈 때 따로 뭐 IT 개발이라든지 팀을 세팅할 필요 없이 그 나라에 이제 필요한 라이센스만 받으면 바로바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외를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회사 홍보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그 메인 주제인 그 디지털 월렛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그 디지털 월렛 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세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국내 현금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있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저희가 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미 아시아권에서는 주류의 결제 수단 그리고 주류의 금융 서비스로 디지털 월렛이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특히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알리페이, 위챗페이는 다 아시잖아요. 모든 중국인들이 알리 위챗페이라는 디지털 월렛을 가지고 대부분의 금융생활과 지불 결제를 알리 위챗페이 기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10몇 억이라는 인구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런 디지털 월렛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케이스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알리페이, 위챗페이 케이스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나라는 카드 결제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고 잘 안 돼 있어서 걔네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 의견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 유니언페이라 그러죠, 그 은연. 그 중국에서도 중국 내부에서도 도메스틱 카드 결제망 구축과 구축한 도메스틱 카드 결제망을 기반으로 비자 마스터에 대적하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도 카드 결제망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많은 이제 결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는 데가 이제 경쟁자로 나타나서 결국에 이 둘이서 경합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알리 위챗페이라는 디지털 월렛의 형태가 완승을 거뒀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카드 받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카드를 받던 데들도 카드 결제망을 다 뜯어내 버리고 알리 위챗페이만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 중국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렇게 빨리 디지털 월렛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주요한 결제 수단이 됐나라고 한다면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국가에서는 그들의 이제 카드 결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아서 침투를 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장점들을 저희가 주로 포커스를 해가지고 먼저 본다면요, 일단은 디지털 월렛이 어떻게 고객들과 그 중국 사회에 그렇게 깊숙이 침투를 했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크게 좀 세 가지 포인트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자 사이드에서는 디지털 월렛이라는 게 이제 그 심리적인 진입 장벽과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쨌든 이제 계좌를 발급하고 거기서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결제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 계좌 개설, 카드 결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긴 프로세스와 불편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 가입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웠던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월렛들은 굉장히 쉬운 형태로 고객들이 가입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또 근본이 IT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IT에 포커스돼 있고 가볍고 빠르고 편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빨리 침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디지털 월렛이라는 거는 고객들한테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누구가 이제 뭐 체크카드 하나 발급해라, 뭐 신용카드 하나 발급해라, 계좌 하나 발급해라, 그럼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뭐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많은 디지털 월렛들, 네이버페이도 있고 저희도 있지만 사실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작고요. 뭐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쉽게 디지털 월렛을 개설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이제 그런 소비자들의 소구하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맹점 사이드입니다. 저는 사실 그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알리 위챗페이 같은 경우는 가맹점 사이드에서의 변화가 더 주요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맹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알리 위챗페이에 대한 도입 코스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이제 카드를 받으려 그러면 뭐 포스기에 뭐 단말기에 뭐 계약해야 되고 할부해야 되고, 또 포스기 조작하는 법 배워야 되고, 또 뭐 매입이다 정산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사실상 뭐 그 디지털 월렛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용 디지털 월렛 계정 하나 딱 형성을 하면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굉장히 조작도 쉽고, 뭐 포스기라든지 그런 거 도입하는 비용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맹점 사이드에서 부담 없이 누구나 빨리빨리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디지털 월렛이 가맹점 수수료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에 카드 단말기가 있었고 이미 카드 인프라가 있었던 곳들도 어느 정도 디지털 월렛 기반의 페이먼트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이쪽을 계속 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맹점 수수료가 2%다라고 하면은 전체 매출의 2%거든요. 그러면은 뭐 2%면 별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소상공인들이 마진율이 뭐 7%, 8% 이렇게 남기는 소상공인들인데 거기서 2%를 떼간다? 그러면은 거의 순이익의 30%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맹점 수수료를 확 낮춰서 들어온 디지털 월렛들, 기본적으로 디지털 월렛들은 송금 방식이죠. 서로 간의 디지털 월렛들이 주고받는 이제 송금 방식이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들이 카드를 좀 거부를 하고 없애고 디지털 월렛들로만 받기 시작한 그런 모멘트가 있었습니다. 뭐 일례로 사실 조금 다른 예인데, 홍콩 같은데 요즘 가보시면요, 웬만한 가맹점들은 요즘 그 옥토퍼스 카드라는 것만 받아요. 그 교통카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티머니 같은 똑같은 건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안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 지하철에 가가지고 그 옥토퍼스 카드를 사야 되고, 거기다가 현금을 또 충전할 때 또 기계에 가가지고 현금을 넣어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고, 뭐 환불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또 가맹 뭐 리워드라든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이제 결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 규모 이하의 가맹점들이 옥토퍼스 카드만 받기 시작하니까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자 단에서는 그걸 뭐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써, 디지털 월렛을 누가 써라고 할 수 있지만, 가맹점들이 그쪽에서 움직여 버리면, 모두가 그걸 받기 시작하면 또 그쪽에서 바뀔 수 있는 그런 혁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두 번째 사이드고, 세 번째 저는 이게 좀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알리 같은 경우는 이제 MMF 기반으로 해서
하루만 예치를 해놔도 이자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을 주기 시작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카드를 쓸 때 이제 그 리워드를 주잖아요. 뭐 1% 적립해주고 뭐 1.5% 적립을 해주는데 그걸 뭐 이제 리워드라고 율이라고도 그러고 이쪽 업계에서는 뭐 피킹률이라고도 하는데 그 피킹률이 어쨌든 간에 그 디지털 월렛에다가 돈을 저장해놨을 때 받는 이자 수익 그것들이 이 피킹률을 숫자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금전적인 이익도 디지털 월렛이 카드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빨리 이제 그 디지털 월렛으로 넘어왔고요. 정말 그 10매덕이라는 인구가 정말 몇 년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중국 케이스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중국 동남아 같은 데들도 지금 굉장히 디지털 월렛 경제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태국에서는 뭐 그랩 고잭 같은 뭐 이제 동남아에서는 그랩 고잭 같은 그런 이제 뭐 그 차량 호출 그런 서비스들이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또 그걸 관련된 디지털 월렛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디지털 월렛을 기반으로 일반 디지털 월렛으로 바꿔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태국에서는 뭐 레비페이, 라인페이, 뭐 트루머니페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베트남에서는 모모 그리고 뭐 인니,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뭐 고페이에서부터 다양한 이제 페이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 월렛 경제로 귀속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심지어 월급도 디지털 월렛을 통해서 받고요. 그리고 뭐 이제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공공요금에서부터 뭐 세금 이런 것까지도 디지털 월렛에서 나가다 보니까 돈이 한 번 디지털 월렛으로 들어오면은 디지털 월렛 그 생태계에서 나가질 않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뭐 친구끼리 다송금하고 밥 먹는데 결제하고 월급도 이걸로 받고 공과금 다 내고 월세도 이걸로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디지털 월렛이라는 생태계에서 모든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특히 중국 같은 곳들은 은행들이 굉장히 이제 뭐 소매금융 쪽에서는 고전을 하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거의 뭐 은행들은 그 알리 위챗페이 하청업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디지털 월렛 경제가 이제 모든 금융 소비 생활을 지속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제 그 흥미롭게 보는 시장이 일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페이페이라는 디지털 월렛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페이페이 기반으로 모두가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좀 약간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뭐 뉴스라든지 뭐 그런 보고서 나온 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봐야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친구들이 너는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하면 전 자신 있게 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일본 서비스를 런칭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 제가 굉장히 자주 출장을 갑니다. 거의 매달 가는데 제가 갈 때마다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시간을 빼놓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특정 이제 지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가게 앞에서 전 6, 7시간 동안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는지 그걸 다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뭐 2, 3년 전에 갔을 때는 아직도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면은 이제 지금 계속 세보면은 매달 출장 갈 때마다 숫자가 바뀝니다. 네, 현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걔네들도 이제 교통카드 같은 이제 스이카라는 이제 카드가 있고요. 또 페이페이가 있고 또 뭐 데비트 체크카드 그리고 신용카드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그 스이카라든지 뭐 이제 모바일 결제 그런 QR 결제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는 보이고 현금은 계속 줄어드는 게 요새 가면은 더 가속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한 6개월에 한 번 갔을 때 변화하던 숫자들이 요새는 한 달에 한 번 가면은 이번에는 저번에 봤을 때는 디지털 결제 비중이 한 50% 정도 됐는데 한 달 만에 디지털 결제 비중이 55%까지 올라왔네. 이렇게 카운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시장을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사실 카드와 계좌 기반의 페이먼트 시스템이 현금을 못 이긴 시장이 일본입니다. 네, 현금을 못 이겼어요. 그리고 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80%가 현금을 쓰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뭐 일본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뭐 비자에서 뭐 JCB 뭐 이런 데서 투자를 해도 결국엔 현금한테 못 이기고 있었는데 디지털 월렛이 이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만 봐도 이제 그 보수적인 일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봐도 디지털 월렛이라는 그런 서비스 형태 그런 이제 금융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고요.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라고 저는 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여기는 이제 좀 정부가 주도하는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QR 결제라든지 디지털 월렛으로 우리나라가 간다면은 여기가 이제 금융결제원 행사잖아요. 그러면은 인도 케이스도 한번 조금 주의 깊게 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 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제부터 본론일 것 같은데요. 그 국제 지급 결제에서 디지털 월렛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이 근처 명동인데 굉장히 많은 가맹점들에서 이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받는 거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고 일본이라든지 아시아권에서는 알리 위챗페이를 받는 가맹점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페이 플러스라고 해서 벌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토스 뭐 이런 데랑 제휴를 해서 QR 결제를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위챗페이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이제 빅테크들 그리고 저희 같은 핀테크들과 다양하게 이제 제휴를 해서 QR 결제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비자라든지 마스터 같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과 조금 비교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닮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데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자 마스터도 보면은 이제 비자 같은 경우는 BOA가 주도하는 결제망이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단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좀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서부에 있는 은행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마스터는 이제 동부에 있는 은행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걸 구심점으로 계속 네트워크를 참여를 했고 또 이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이제 구축이 되고 나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면서 이 국제 네트워크가 된 거거든요. 비자 마스터도. 근데 이제 알리페이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면을 닮아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의 발전 과정을. 알리페이라는 중국의 엄청난 그 인구와 가맹점들을 기반으로 이제 다른 동남아들 그런 데들의 직접 가맹점을 진출을 해가지고 늘렸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각국에 있는 디지털 월렛들, QR 결제 업체들과 알리페이 플러스가 제휴를 맺으면서 비자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그 비자랑 비슷하지만 저도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과연 비자랑 똑같은 형태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돌아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알리페이는 결정적으로 비자랑 틀린 점이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합니다. 네. 비자는 사실상 네트워크 역할만 하고 그 가맹점들의 영업과 그런 것들은 그 현지에 있는 로컬 업체들이 매입사라든지 뭐 피지 벤사 이런 다양한 생태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놓으면은 비자는 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냥 국가 간의 중개를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가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알리페이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한 면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영업을 해서 가맹점을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비자라든지 그 카드 기반의 그 결제 같은 경우는 그 한 가맹점을 확보하는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포스기 그리고 그 단말기들 그리고 피지 벤사가 또 개발해서 넣어야 되고 고객들 교육시켜야 되고 또 그거에 뭐 매입 정산 프로세스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 전 세계 3억 개 있는 가맹점들을 비자가 다 일일이 꽂아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 사이드의 비자가 이렇게 직접 들어가 가지고 구축하고 넣는 그런 형태는 없는데 알리페이는 저희도 사실 이런 어디 이런 그 페이와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를 이 둘 중에 하나와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도입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 비자 마스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얘네 네트워크를 도입하기도 쉽고 가맹점 사이드에서도 얘네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냥 QR 이거 하나 올려놓으면 돼요. 네, 하나 올려놓으면 되고 그냥 계좌 하나 뚫어가지고 그 월렛 하나 비즈니스 계정 뚫어가지고 거기로 돈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가맹점 사이드에서 도입하는 비용이 너무 싸고 그리고 너무 쉽고 얘네들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가맹점에 영업하는 비용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다. 비자와 같이 모든 이제 전 세계 많은 플레이어들과 연결해서 구축하는 것 말고 그냥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을 하면서 그런 결제 서비스까지도 어쩌면은 또 소비자 B2C 땅까지도 전 세계 글로벌로 이제 영업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기업이 탄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알리페이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저는 긴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비자에서도 이제는 뭐 마스터가 아니라 가장 신경 쓰는 존재를 이제 알리페이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플레이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정말 많은 이제 플레이어들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장 이제 메이저라는 세계 이제 플레이어들과 이미 알리페이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 가장 주요한 플레이어들은 이미 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미 상당히 위협할 뭐 다크호스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덩치를 가진 정말 비자 마스터를 아시아권에서는 확실하게 위협을 할 수 있는 대마가 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디지털 월렛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알리페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알리페이 같이 되기 위해 그리고 저는 알리페이가 오히려 완성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리페이 같이 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그런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보는 뷰와는 조금 다른 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크게는 이제 서비스 측에서도 좀 다른 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저는 IT 시스템 인프라를 대체하는 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IT 시스템은 저는 굉장히 낙후됐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의 기술의 발전은 3, 40년을 앞서 나갔는데 그 빠른 기술의 발전을 금융의 IT 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이제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 좀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써보신 분들도 있고 안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형태로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가 되고 모두가 쓰려면은 본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지도 몰라야 되거든요. 가장 편하고 가장 그 저렴한 형태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굳이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 네트워크가 뭐고 뭐 온체인이고 오프체인이고 이걸 알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저는 그 디지털 월렛들이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그 10몇 억의 디지털 월렛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월렛 간의 송금과 결제는 자사 내부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노코스트로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온체인으로 그런 송금 거래와 그런 이제 그 결제 거래를 일으켰을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과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프체인이라는 그 디지털 월렛들이 이미 사람들한테 쫙 보급이 되어 있고, 이 디지털 월렛들 간의 송금 결제 거래는 일단 오프체인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시간 노코스트로 얼마든지 많은 트래픽을 감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손은 그런 이제 가스비를 뭐 얼마를 계산해야 되고, 뭐 네트워크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쓸지 뭘 써야 해야 되고, 또 쓸 때는 뭐 거래소 들어가고 사고 팔고 이래야 되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테이킹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우리나라에 5%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저는 5%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각국의 또는 이제 뭐 전 세계 이제 그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월렛들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생길 거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이 디지털 월렛들 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디지털 월렛들을 연결하는 거는 송금에서는 스위프트라는 그 망과 중개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결제에서는 비자라는 그 네트워크, 그리고 뭐 이제 다양한 뭐 매입 뭐 중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각국에서 메인 이제 디지털 월렛 플레이어들이 각국에 있고, 대부분의 거래는 이 디지털 월렛 안에서 오프체인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노코스트로 처리를 하면서 이 월렛 밖의 거래들, 이 월렛 밖에 나갈 때 그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해서 온체인으로 타 월렛과의 상호작용들, 그런 쪽에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또 서비스 쪽에서는 좀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시스템 쪽에서는 뭐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
그 프로그래머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굉장히 저희도 사실 이쪽에 모든 이제 역량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래머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는 AI랑 비슷한 모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코딩이 가능한 돈이고 우리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특정 조건값이 달성이 되면은 이 코인이 자동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정말 단순한 예로는 뭐 에스크로 거래 이런 거 있잖아요. 에스크로 거래도 뭐 이쪽에 양쪽에 합의 과정이 거쳐지고 중간자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 돈이 여기로 움직여서 활성화를 시켜줘. 뭐 이런 거에서부터 단순하게는 아니면 뭐 증권사에서 뭐 예수금 예탁금 뭐 이렇게 움직이고 증권 대금 지급하고 뭐 그랬을 때 돈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서 보호해야 되고 신탁사에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은 거대한 시스템과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코딩을 딱 해놓으면은 어떤 조건값을 달성하고 어떻게 이제 뭐가 이렇게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이 돈이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해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코딩이 되면서 지금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무서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금융권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미들 백오피스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이제 그 다양한 금융을 이제 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은 그거에 따른 후반 처리를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게 자동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뭐 논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저는 굉장히 다른 시각이고요. 이거는 그냥 IT 비즈니스고 인프라를 기존에 낙후된 인프라를 한 단계 차원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IT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뭐 시끄러울 일인가? 약간 이런 포인트로 저는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그 철저하게 스테이블 코인 이런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뭐 B2B라든지 그런 것들을 디지털 월렛 기반으로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코스트를 아끼고 그 자동화되고 코스트를 아낀 그 버든을 낮춘 걸로 또 고객들한테 혜택을 주고 조금 더 빠르고 편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근저에 있는 서비스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나요? 네, 질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질문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영우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또 트래블 월렛에 대한 이야기 네, 또 다양한 국경 없는 지급 결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QR 코드로 접속하셔서도 질문이 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글로벌 결제가 상용화되려면 기술이나 제도 면에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와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네. 함부로 말하기 힘든 주제긴 한데요. 뭐 저는 일단은 그 외국환거래법의 정비가 제일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외국환거래법을 봤을 때 그 지금의 디지털 금융에서도 외국환거래법은 좀 뒤처져 있거든요. 예. 그 사실 한 2, 30년 전의 상황을 상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서 지금 as is의 그 상태에서도 외국환거래법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더 그런 외국환거래법과의 충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은 활성화가 된다면 저는 크로스보더 거래 쪽이 조금 더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편이라든지 그런 비용적인 메리트가 그쪽에서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그런 크로스보더 거래 쪽은 결국엔 외국환 거래법 특히 이제 그런 자금 유출입에 대한 뭐 모니터링에서부터 뭐 그런 규정 그런 것들이 이거에 맞춰서 딱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나오고 제도화가 돼도 사실상 실생활에서 쓰이거나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쓰이거나 기관들이 그걸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정비에 대한 이야기,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규정의 세팅이 좀 필요하다라고도 답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발표 자료 중에서 프로그래머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IT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생각을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개념이 실제 금융 업무를 자동화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질문이 와 있어요. 예, 뭐 아까 뭐 그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에스크로라든지 금융 회사들이 뒤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일들, 자금 업무들 그런 것들을 많은 부분 자동화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또 금융 산업에서 또 특히 이제 뱅킹 비즈니스에서 정말 획기적인 전환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많은 이제 은행들이 있죠. 그리고 증권사들도 있는데 그런 일반 기업들, 제조업체들, 수출업체들, 수입업체들 그런 많은 업체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뭐 대출이라든지 뭐 그런 그 송장 업무, 뭐 수출입 금융, 다양한 이런 뭐 송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이제 뱅크들은 결국에는 금융 업무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금융에 대해서 업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프로그래머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정교화되고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금융회사가 더 이상 금융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IT 서비스라든지 업무 자동화를 시켜주는 IT 서비스로 전환하는 모먼트도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이런 데서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이제 뭐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벤더들한테 지급을 하고 또 이제 뭐 그 LC를 썼다가 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은행이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세요. 뭐 돈을 옮겨주고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오면은 기존에는 뭐 돈을 빌려주고 옮겨주고 뭐 이런 것만 해줬다면은 어쨌든 간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걸 갖다 쓰시면은 특정 조건 값에 이렇게 미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대체해서 이게 자동으로 일을 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약간 이런 모멘트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로벌화를 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게 뭐 미국계는 뭐 차치하고라도 뭐 도이치뱅크라든지 일본계 은행들처럼 전 세계에서 플레이어할 수 있는 글로벌 은행이라든지 증권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출발선상이 너무 늦었으니까. 그들이 이미 시장을 다 장악했고 네트워크를 장악했고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못 들어간 거거든요. 이미 여기서 쌓아놓은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와서 이제 금융의 서비스의 퀄리티가 단순히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금리 경쟁이 아니라 만약에 이들이 제공하는 IT 서비스의 퀄리티가 된다면 얘들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쓰면 우리가 이만큼 업무를 하면서 100억 들이던 게 다 자동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쓸 필요가 없어. 약간 이런 IT 시스템의 제공이라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발생을 하고 그런 쪽에서 IT 시스템을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나온다면은 이젠 저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진짜 JP모건이랑 시티랑도 싸워볼 수 있는 그런 금융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좀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돼서 이쪽은 아니라도 좀 이런 쪽이라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많이 발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제 금융 업무를 넘어서서 이제 IT 서비스, IT 시스템으로 그 확장하는 좋은 모먼트가 아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이렇게 또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Q&A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표와 또 답변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